나라의 국정농단이 이제 하다 못해 모든 행정기관에 뻗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예고한 바와 같이 서울청장, 그러니까 이번에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등장을 한 새로운 폭로, 그리고 백혜룡 형사과장의 전직 형사과장의 마약사범 관련한 폭로를 어제 뉴스를 정리를 했는데요.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웃대가리 몇 놈이 썩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예 심층적으로 각 조직 안에 모든 놈들이 다 썩어 있어요. 간부까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뉴스를 한번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 동작가 TV의 시각으로 이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백혜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어제 오후 국회 행안위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백혜룡 경정은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인 김모 서장이 언론 브리핑 연기를 하자며 용산을 언급했고,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오찬을 한 뒤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백혜룡 당시에 영등포 형사과장이 7월 달에 지금 대규모 마약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히로뽕을 밀반입하려고 한다. 무려 이 조직은 26명으로 구성된 동남아 혼성 마약 조직으로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여행 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7월 달에 여기에다 등짐을 지고 물건을 갖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첩보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여기에 대한 조사를 했고 이 사람들을 검거를 했어요. 검거를 해서 27kg 가까운 엄청난 양의 마약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 제가 궁금한 거야. 보통 마약 사범들이 이런 걸 갖고 들어올 때는 이른바 딴 사람 짐에다가 들려갖고 쉽게 말하면 이제 남의 짐을 이용하는 뻐꾸기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무인 포스트 같은 데다 쓰레기통 같은 데 버려놓고 내부에서 주워가고 뭐 이런 식의 방식을 쓰는데 얘네들은 대담하게 지고 들어올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럼 누군가 뒤를 봐줄 사람이 있다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니들 무슨 배짱으로 이거 지고 들어온 거야? 고향에 돌려보내줄 테니까 좋은 말로 말해 그랬더니 세관원이 도와줬다. 이런 진술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9월 초에 실제로 인천 세관을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연루된 세관원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윤희근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윤희근 청장이 좋아해요. 잘했어. 내가 이게 관세청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구만. 크게 한 건 하겠구만. 이러고 윤희근 청장이 잘했어. 보고 준비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때가 9월 초예요. 그래서 9월 초에 이제 보고가 그러니까 경찰 최상부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일종의 이제 브리핑 간사단이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을 갖다가 보도를 할 언론 기관들 그리고 각 팀들을 묶어가지고 이거를 배포를 해줄 사람들하고 대충 이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10일, 11일 요때쯤 돼갖고 언론 브리핑을 위한 언론 간사단을 만들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영등포 서에 들어와가지고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느 시기에 어떠한 내용으로 터뜨릴까 요 얘기를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영등포소에 있던 김찬수 서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날짜를 한 20일 전으로 잡고 있는데 그 브리핑을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경찰청장님한테 다 보고가 돼가지고 이거 지금 간사단까지 다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 입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돼, 아니, 이거 저기 용산에서도 이거,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런 거 까고 이런 거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이거 해도 괜찮을까? 그런데, 아니, 무슨 얘기시냐고. 나는 강직한 사람이고, 우리 팀원들이 2달 가까이 고생해갖고 지금 이 성과를 냈는데, 보고 안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18일쯤 돼가지고, 네, 9월 18일입니다. 서울 김광호 경찰청장이 갑자기 영등포를 방문을 합니다. 영등포서를. 아무런 예고 없이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해갖고 이 형사팀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지금 백혜령 과장을 비롯한 서장 그리고 몇몇 간부들을 따로 모아갖고 오찬을 합니다. 별다른 주제도 없이. 문제는 이제 일종의 격려 차원에서 온 거면 오찬을 하는 자체가 그냥 문제없는 행사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오찬 행사 자체를 비밀에 보안에 붙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그 자리에서 이거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언론 브리핑과 관련해가지고 이 관세청 공무원이 들어있는 부분을 빼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도 저희는 못 뺍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장이 한번 했다가 안 맥히니까 심지어 서울청장이 한번 와가지고 빼자라는 얘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 국수본에다 넘깁니다. 왜냐면 이게 국수본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다른 행정기관이나 다른 어떤 공적기관의 연루가 있으면 국수본에다 넘겨야 되니까 서류를 넘겼는데 이게 일주일 가까이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접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세청이 연루가 돼갖고 지금 관세청 직원이 마약사범하고 공범을 했습니다 하고 이 내용을 국수본에 넘겼는데 국수본에 이게 안 넘어가 있는 거예요. 관련된 각종 서류들이, 접수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갖고 이제 서장이 압박을 주니까 원래 9월 20일로 예정됐던 브리핑을 9월 22일 날 연기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져서 이 사건이 묻혀집니다. 이게 그 발표가 연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월 달부터 집중적인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먼저 10월 5일 날 서울청에서 이 백혜령 형사과장하고 담당 형사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청 본청에서 니네들 브리핑 한다는데 브리핑을 어떻게 할 거야? 내용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일종의 사전 브리핑 리허설을 합니다. 이거는 경찰이 자기 사건을 발표하고 리허설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압박이나 이러한 일종의 퍼포먼스를 가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상에 이게 간섭 외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자리에 형사과장 김상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주도적으로 했고, 폭력과장, 강력계장, 사건반장 관련한 사람들을 전부 다 모인 상태에서 브리핑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서 브리핑 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브리핑을 듣고 이제 부하 직원은 못 들어오게 한 상황에서 압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백혜령 전 과장의 증언에 의하면 일단 강상문 형사과장이 주도가 되었고 당시 김상문이라며. 강상문 아니야? 김상문. 네, 죄송합니다. 김상문 이 형사과장이라는 놈이 그 자리에 당신 브리핑하는 거 좋아해? 그리고 당신이 이와 관련돼서 세관은 연루돼가지고 이와 관련된 거 확인하려 그러면 선명수사 했어? 이게 뭐냐면 사람들 용의자를 세워놓고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했어? 그런 절차 없이 이런 거 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거는 안 했습니다만 원래 이 수사의 내용상 제보에 의해서 들어온 거고 워낙 명확하게 당시에 근무 시간이나 일정표가 있었으니까 현명서니까 용의자들 세워놓고 하는 이런 거는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와 관련해서 세관원이 연루됐다고 하는 그 부분을 빼라고 일종의 충고 아닌 강요를 듣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백혜련 과장은 뭐 일단은 참조하겠습니다라고 그냥 그 얘기만 듣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돼가지고 우리가 10월 6일 날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병로 경무관이라는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관련해서 지금 용산도 다 알고 있고 이거 문제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려하고 있다. 이 내용 나가면 국감이나 뭐 여야에서 정치적으로 이거 물고 떨어질 텐데 그거 좋은 일 아니잖냐. 그러니까 요 내용은 없던 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강요를 했다는 거죠. 당시에 이 조병로는 수원 남부 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연고로 보나 업무로 보나.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직책을 세워갖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날 관세청에 있는 통관 이과장이라는 사람이 이 백혜련 형사과장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커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기관들끼리 서로, 위안무야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이게 찾아뵙고 있다. 인천 세관장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경찰청장 만나러 갔고, 관사청장도 지금, 윗분들 만나고 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윗분은 국수본인 거예요. 국가수사본부를 만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만 입 다물면 윗선은 우리가 다 로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협조를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면요. 단순하게 이 사건은 이 백혜령 그 형사과장이나 조병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 조직과 관세청 조직이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다 뛰어들어가지고 이 백혜령 과장을 어떻게든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막 그냥 로비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 팀원들을 동시에 압박을 계속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주니까 팀원들이 반항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가면 우리 팀 자체가 위험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접을 테니까 그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팀원들이 뭐 서장님 결정에 반발했다 이런 내용은 보고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고 일단락을 지어요. 그래서 이날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10월 6일 날 와가지고 이 사건 자체가 영등포에서 지금까지 수사를 했는데 서울청으로 이첩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석 달을 고생하고 지금 언론 발표만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첩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브리핑 안 할랍니다. 사건 관련된 브리핑 우리가 못하니까 사건 브리핑까지 갖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갖고 가갖고 사건을 이첩을 한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영등포에서 사건이 끝났단 말이야. 근데 10일 날 이게 물론 뭐 중간에 증언에는 없지만 기자 간사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죠. 지금 이래 해갖고 사건이 이첩당해갖고 나는 이게 뺏겼다. 그래서 나는 이거 못한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10월 11일 날 MBC에서 이 사건 내용에 대한 보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세관원이 연루된 마약 밀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MBC에서 최초 보도가 돼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 날에 백혜령 과장 카톡으로 야, 우리 사건 우리 안 할 거니까 니네가 해 라고
통보가 온다는 거죠. 헐. 그러니까 아까 공식적으로 이첩됐던 게 일주일 만에 도로 백혜령 과장한테 와버린 거예요. 헐. 결국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잖아요. 이 언론이 먼저 보도가 됐다는 이유로 해서 백혜령 과장은 징계를 먹게 됩니다. 이게 백혜령 과장이 흘린 것처럼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백혜령 과장은 화국파출소로 이제 전출을 나가게 되는 거고, 이 사건은 영등포에서 지금 묶여져 갖고 있는 사건으로 그대로 멈춰져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월 12일 날 보도 나고 난 이후부터는 백혜령 과장은 이 사건에서 떠나게 된 거고, 이렇게 되는 과정 이후에 이제 각종 인사 조치가 10월 16일 날 끝나고 난 다음에 백혜령 과장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의의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수처에 김찬수 영등포 서장, 그 다음에 당시에 김광호 서울청장 고발은 안 했어요. 김상문 당시에 형사과장, 그리고 계속해서 압박을 했던 4번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카톡으로 다시 영등포로 돌아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거 내지는 기존에 있는 그 관세청에 그 고발돼 있는 직원, 의심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발언을 좋게 해주거나 탄원서를 써줘라라고 하는 청탁을 계속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병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등장한 시기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조병노는 단독으로 활동한 게 아니라 관세청과 합동으로 움직였고요. 아마도 검찰하고도 합동으로 움직였을 것이며, 그와 관련해 수없이 많은 인사들과 이걸 조직적으로 은폐하기로 뭔가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정말 복잡한 얘기 다 빼고 이 사건의 실체는 세관원들, 그러니까 관세청과 짜고 검사를 포함해서 검사들을 포함해서 고위직에 있는 또는 어떤 세력이 마약을 밀매해서 그렇죠. 그걸로 인한 수익을 반입해서 뭔가를 헤쳐먹으려고 한 거죠. 헤쳐 먹으려고 한 건데, 중요한 건 이전에 그런 걸 해오다가 이번에 적발이 된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동남아, 뭐 말레이시아, 뭐 국적, 뭐 다국적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 누구 말 듣고 배짱 좋게 이걸 들고 들어왔고 그동안 몇 번이나 이런 포터짓을 했냐라는 걸 따보면 너무 쉽게 나올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덮기 위해서 왜 조병노가 나왔냐? 이 사람이 원래 인천세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관련된 사안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관세청에서 좀 근무한 경력으로 좀 사람들을 아는데, 관세청에서 이게 국감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복잡하니까 사전에 그걸 어느 정도 좀 자료 조사도 하고 이거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부탁을 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걸 그렇게 직접적으로 강요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지금 와서 경찰청장 후보인 조지호가 이거에 대한 그 청문 관련한 내용을 받게 되냐면, 이 조지호가 아까 얘기한 이 백혜령 형사과장에 대한 전출, 경고 조치를 직접 내린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본인은 내가 집중 지휘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누락했기 때문에 좌천성 인사는 맞는데 다른 걸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거 지금 보고 내용 없이 이런 게 나간 거에 대한, 그러니까 공보 규칙 위반.
뭔가 외부로 이런 내용을 알려야 되는 공보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거를 내가 경고 조치를 한 것뿐이다라고 하는데 경고 조치를 한 걸로 따지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건 수사를 막으러 다니는 조병로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아예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아, 그럼 난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불러가지고, 야, 우리 앞에서도 브리핑 미리 좀 해봐, 이러면서. 너 브리핑하는 거 좋아하나 봐. 말이야, 빵거 이 새끼 확, 씨.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서. 지금 그러니까 영등포 경찰청장까지는 용산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연락을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용산에서. 근데 용산에서 전화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행안부 소속인데, 경찰이. 그러니까 왜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했냐고요. 그것도 마약 밀매를 공무원이 도왔다, 세관원이 도왔다고 하는, 사실 국정농단의 규모로 치자면 이 사람이 안 죽어서 그렇지 이런 사건의 어떤 중대성을 와. 따지면 최상병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러면은 도대체 이 위가 어디까지 연결돼 있냐는 거예요. 대통령실이면은 근데 뭐야? 이게 만일에 대통령실이나 검사에서 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종호가 구명로비에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어? 왜 이종호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현재까지 이종호가 지금 조병로를 별 2개 달아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말고 실제 구명을 하는 데서도 움직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게 단순하게 경찰 간부나 어떤 행안부에서 내려온 압박이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내려온 연락을 담당 일선에 있는 경찰서장이 받을 정도였다고 하면 이 정도로 사적으로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와 이종호 말고는 의심해 보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요, 그 당시 그 특징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은 어떤 식이냐면 자기 밑에 딱 꼬봉 하나를 꽂아. 한동훈 같은 애. 그냥 걔한테만 계속 그렇죠. 명령해서 야 알아서 해 라는 식이고 김건희는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냐면 못 믿어. 아무도 못 믿어. 본인이 알아서 다 전화해. 그러니까 사방팔방 다 쑤셔. 건이랑 나랑 일하는 방식이 좀 똑같아. 비슷한 것 같아. 잘 맞다니까. 둘이 똑같아. 야. 고마워. 외모가 건이가 선호하는 외모 스타일이 아니야. 아무튼 그게 비극이네요. 건이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건이는 김승희 같은 사람을 좋아해. 건이는 김승희를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사업적으로 좋아하지 않아.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사건의 내용이 또는 이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 인물들과 일처리 방식이 최혜병 사건하고 똑같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물어보나 마나는 거 만한데? 아니야. 걘데? 그러면 이거는 제일 쉬워요. 이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한 김찬수 영등포 소장을 불러가지고 당신 그때 어디서 전화 받았어? 7070이었어? 라고 통화 기록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입으로 했는데 아니 내가 용산에서 받은 게 아니라 용산에서 연락이 온 것 같은 꿈을 꿨어 라고 말을 하기에는 용산이 이거를 신경 쓰고 있다고 말한 사람이 서울청장, 영등포 소장, 그 다음에 이 조병로, 그 다음에 관련해갖고 형사과장까지 전부 다 용산이 이 문제를 신경 쓰고 있다고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새끼들은 다 한 통속인 거예요. 그러네. 응. 그러네. 그러니까 생뚱 모르는 애한테 여보세요, 나 건이에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딱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김건희인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 역시도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최혜병 사건하고 이종호로 인해서 또 병합이 돼야 되는 사건이 결국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건은 다른데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결국 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죠. 네.
아니,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계속 화면 봐서 한 사람만 한 명이. 나와요. 한 명 나와요. 이게 다른 사람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질이 바보는 할 수가 몰라. 없죠. 할 수 없는 일이야. 모질이 바보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 모질이 바보는 술 처먹느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건 차기 이 경찰청장을 누구를 세우느냐를 놓고 현 서울청장 김광호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조 후보자 이 사람 역시도 저쪽이 요구한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 라인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저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이 해오던 짓거리가 저쪽 애들하고 똑같은데 DNA가? 관련해갖고 네. 뭔 짓거리를 좀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이제 관련 의혹들이 제기됐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요. 조지호 후보자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 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에 장남의 미국 퍼듀대 졸업식에 맞춰서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있는데 뭐 아무튼 사실이 아니라고는 했거든요. 현장에 간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우연일 뿐이라는 거지. 장난쳐? 우연히 출장 일정이 겹쳐가지고 우연히 가서 맞춰가지고 보고 온 것 뿐이라는 거야. 장난치냐고. 그리고 뭐 배우자가 차남의 오피스텔 구입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인했고요. 배우자의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아이들 학교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뭐 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국짐 쪽에 걸쳐져 있는 모든 인물들이 걸쳐가는 과정을 다 한 거예요. 출장비로 여행 가고 공비로 여행 가고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가격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자식들 복무와 관련해가지고 비리 있고. 또 자식이 또 의경을 나왔더만 응. 아버지가 경찰 간부인데 자식이 전투 경찰이네. 걔가 경찰로 갔으면 걔는 얼마나 따뜻했을까? 야. 누구 국회의원 아들놈처럼 운전병 하면서 코너링이 좋아서. 코너링이 좋아서 외제차를 많이 봐. 코너링이 좋아서 운전병으로 일하면서 맨날 밖에 있는 영내 안 들어오는. 야, 씨발. 야, 우리 아빠 누군지 알지? 이러면 누가 건드려? 이거 쟤들 말이나 한마디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많다니까요. 군부대에도 별자리 자식이나 뭐 아는 사람 하나 뚝 떨어지잖아. 그거 진짜 부대 골칫덩어리 지뢰거든요. 이런 똑같은 갑질들을 평생 해온 새끼들이 지금 다 지들끼리 모여갖고 관직을 나눠 처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들이 의무경찰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씨. 일단 몰라야지. 무조건 몰라야지. 저희 집사람이 그런 부동산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시가보다 4배나 싼 가격에 세금 신고를 한 건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겠습니다. 대화가 필요한 가족이네요. 다 몰라요. 가족들, 아니 그 가족인데 제가 공무가 바빠서 저는 아들이 그날 졸업식인지 몰랐습니다. 우연히 출장을 갔는데 아들이 졸업을 한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원래 8월에 하던 출장을 5월에 지가 땡겨서 가놓고 그것조차도 우연이었다는 거예요. 왜? 난 아들 졸업식인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지호가 갑자기 지난 2년 동안에 서울청장 하다 지금 다시 경찰청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희근이랑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우리 윤희근? 네, 우리 희근이가 경찰청장 되기 전에 도저히 그 급이 아닌데 6개월 만에 2단계를 승진해갖고 후보자가 되잖아요. 윤희근이면 이 사람 걔잖아요. 누구하고 연결된 사람 아니야? 아니 그냥 성렬이 친구라고 보는 거고 우리 스님하고 무정 스님하고 아주 잘 친한 사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승진 대상이 아닌데 서울 경찰청장 후보가 될 수 없는데 그 어렵다는
별자리 2개를 6개월 만에 후다닥 달아버리는 신화적인 승진을 해갖고 이 자리에 오른 사람이잖아. 근데 그 밑에 지금 하려고 조지호도 마찬가지로 이 중요 요직을 1년 사이에 순식간에 바뀌어가면서 서울청장이 순식간에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관련해서 이 사건을 작년에 터뜨리지 못하게끔 이거를 막았던 김찬수가 영등포 서장이 지금 어디를 가 있냐는 거예요. 김찬수 어디가 있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빼박 아니에요? 그냥 공범으로서? 그러니까 이 김찬수는 영등포 서장으로 있으면서 지 부하를 조져가지고 결국 이 마약 사건에 관련된 거를 덮어준 공로로 인해갖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를 나가 있다고. 이 정도면 완벽한 공범 카르텔이잖아요. 아이고. 이 나라를 진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지금 이걸 보면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단순하게 대가리 한두 놈, 간부 한두 놈이 썩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선에 있는, 경찰청 본청을 비롯해갖고 서울지청에 그 각 부서에 있는 형사과, 폭력과, 강력계에 있는 각장 과장들, 국장들, 심지어 세관 쪽에 있는 관세청장까지. 관세청장을 비롯한 그 밑에 각종 과장들, 심지어 이러한 사건을 맡아서 조사해야 되는 국수본에 있는 놈들까지 전부 다 한패거리가 돼갖고 이 마약 사건을 덮기 위해서 다 한패거리가 돼갖고 움직였다는 거죠. 만약 이 28kg가 백혜영 과장에 의해갖고 압수가 안 된 상태에서 시중에 풀렸으면요. 수백만 명이 중독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감추다니요. 압수한 28kg도 26kg인가 그것도 없어진 거 아닌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사건도 단순하게 지금 청문회장이니까 조지호 후보자 나중에 청장 되면 백혜령 과장에 대해서 인사 조치 다시 하실 생각 있으면 이런 거 물어보고 끝나면 안 돼. 이거 자체를 특검으로 걸어가지고 지금 조병로가 누구 지시를 받고 어느 단계에서부터 관여했으며 여기 등장했던 관세청이나 경찰 본청이나 이게 서울청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국수본이나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로비를 받고 이거를 입닫는데 협력했던 사람들은 누군지 다 찾아내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참. 홍정기 딸은 코카인을 갖다가 무슨 50억 원어치를 갖고 들어와도, 원가를 50억 원어치를 갖고 들어와도 그냥 빠지더니 아마 그때부터 세관하고 이런 쪽으로 이게 뚫리는 별도의 구멍은 따로 존재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구멍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최종 단계에 있는 윗대가리는 건의가 쥐고 있는 검찰 조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우리 돌려깎은 공작선이가 주가만 조작한 게 아니라 뽕가도 조작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복현이 금융감독원장을 갖다 앉히는 것처럼 뽕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동훈이한테 너는 마약을 열심히 때려잡아야 된다. 우리 조직만 빼고 이런 건 아닌가? 라는 의혹도 들어요, 지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청문해야 됩니다, 이거. 한동훈은 이 사건에 어떻게 좀 연결이 안 돼 있을까요? 저는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박혜령 형사과장이 조사를 했는데 발표를 못하게 하니까 이걸 검찰에 기소하겠다고 기소 의견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남부지청으로 가죠. 우리 관할이니까. 우리는
피의자의 관할이고 그분은 조사하는 관할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 이거를 하도 조사받고 재판을 많이 해봐갖고 뭘 또 많이 했다고. 남부지청 너는 한 번밖에 안 갔지만 나 몇 번이냐. 근데 이 남부지청으로 옮겨갔는데 남부지청이 이걸 안 받고 반려해서 돌려보낸 것도 사실은 뭔가가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마약범 같은 거 하나 딱 잡으면요. 진짜 엄청나게 큰 공로돼요. 그냥 득식을 득실하게 되는 거거든. 더군다나 26kg야. 희로병으로 26kg면 수백억 원어치예요. 이걸 갖다가 적발을 했는데 이거를 덮어? 이거를 못 나가게?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조병로가 과연 자기하고 연루되어 있는 배후, 이거를 어디까지 밝히느냐예요. 자기는 그냥, 관세청의 청탁을 받아서 움직였을 직접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공수처에서 얘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벌써 휴대폰을 7월 달까지 4번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바꾸면 보통 한 번 바꾸면 자기 번호 그대로 쓰잖아요. 그렇죠. 분실 신고하고 휴대폰을 뽑으면서 번호를 다 날려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죠. 그건 진짜 수상한 네. 거죠. 근데 4번을 분실을 했어. 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사건 터지고 난 후부터 번호 바꿨다가 또 통화하면 그 통화 관련한 거 지우려고 또 바꾸고 4번을 휴대폰을 바꿨대. 관련돼서 기록 내놓으라니까 못 내는데. 분실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대답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병로를 비롯해갖고 그 뒤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 다 찾아야 되고요. 이 조 후보자, 조지호 후보자도 이 사람도 절대 차기 경찰청장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얘도 건희하고 오빠 동생 하는 사이일 수도 있어. 다 오빠죠, 뭐. 오빠가 아닌 사람은 굉장히 좀 서운하겠네. 오빠 소리 못 들은 사람은. 근데 나이상 오빠인가요? 그게 나이로. 무엇이 중요해. 그렇죠. 건희, 이제 우리 건희가 이제 52 돼가니까. 네.